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안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1월 내내 사던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매도를 좀 했습니다. 네, 삼성에서 뭐 어느 정도는 이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 이런 언급은 안 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인 캐펙스 감산 효과가 좀 있진 않을까? 힌트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반대로 캐펙스 투자 지속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도 18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19거래일 만에 네.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네,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수급도 5천억 순매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의 반도체 수급 전반적으로 이 D램 업체들이 적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DS 사업 부분 보니까는 야, 삼성한테 이런 실적도 가능하구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이 이 정도면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뭐 하이닉스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모두가 같이 조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조금 이따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 하락해서 2,42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0.25% 플러스 났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비금속 건물 섹터가 포스코 케미칼이 2.75% 올라서 네. 마감을 해서 1등으로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장 끝나고 마감하고. 네, 삼성 SDI향으로 40조 원 정도의 10년 단위이지만 굉장히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를 하는 바람에 시간 외에서 7%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7% 정도는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종가로는 좀 2.75%로 끝나서 뭐 공시 보고서 매수를 눌렀다면 네. 참 물리기 쉬운 날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그 경우가 있었죠. 이게 항상 그 공시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시초가가 계속 고점이 있는 상황들이 되고, 야, 그래도 40조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섬유유복 섹터가 두 번째였습니다. LF와 FNF가 2%대씩 나란히 상승했고요. FNF도 예전에 뭐 오스테인 플란트처럼 중국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많이 회복을 다 했습니다. 세 번째 업종 상승률은 음식료 섹터였습니다. 오뚜기, 농심, 삼양식품, 남양유업이 다 2, 3%대 상승을 다 했습니다. 특히 라면 업체들이 오늘 대부분 2,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종 꼴찌했네요.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4% 떨어졌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장중에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2.4%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고요. LG노텍과 삼성전기가 1.3%, 1.4%씩 하락을 해서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1월 내내 좋았던 그리고 또 전반적인 주식시장 흐름하고 딱 반대가 오늘 마지막 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만 이제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그 중에 4,200억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도 좀 안 좋았어요. 두 번째로 업종 하락률 기록한 게 금융업종이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5%대 떨어졌고요. 우리금융, 하나금융이 4%대 하락했고 신한지주, KB금융,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다 1에서 4%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주가 지금 이틀째인가요?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있었겠죠. 지금 1월 달 내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매수는 전기전자에 3조 가까운 돈이었고 그다음에 1조대 중반의 은행 쪽이었는데 금융 쪽이었는데 딱 반대의 모습이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나가려니까 이때까지 샀던 거 좀 많이 파나 보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속한다라는 언급이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잠정치 발표한 대로 나왔습니다. 매출액 70조 원, 영업이익 4.3조 원. 네, 전년 대비해서 한 70% 줄어든 수치라서 전체 영업이익으로도 좀 놀라운데 반도체 부분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2,700억 기록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무려 97% 하락. 이거는 그냥 겨우 적자를 일부러 안 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정도면. 예, 네. 이거 간당간당 이거 거의 그냥 그러니까 빵원. 그냥 적자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흑자 내자. 뭐 이런 분위기야. 2,700억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빵원이랑 똑같습니다. 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야야야야 뭐 살 거 조금만 이따가 사. 장비 하나만 조금 이따 사. 장비 그 다음 분기에 반영하자고. 이러면은 2,700 플러스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참. 네. 그래도 12월 달만 해도 대부분 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컨센이 조 단위로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뭐 2조 원대
이때까지 뭐 컨센 하향을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제일 보수적으로 봤던 데가 이베스트였잖아요. 거기도 플러스 한 2조 몇천억 정도는 볼 거다,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들어서 점점점 이제 컨센들이 하향되기 시작하더니 제일 낮게 봤던 데가 KB가 3천억 받고요. 뭐 IBK 같은 데는 그래도 1조 원 정도 받고 뭐 나머지는 그 사이였습니다. 4천억, 네. 5천억, 9천억 이 정도 받는데 제일 낮은 2,7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KB가 거의 비슷하게 맞췄네요. 야,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된 것인가? 외국인들은 아주 그냥 그 흐름들을 완전 뒤집어놨습니다. 1월 내내 있었던 흐름들을. 네. 네, 뭐 일회성 비용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판가 하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이 이번에 어닝 쇼크에 4분기 어닝 쇼크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캐펙스 관련된 언급이었는데요. 반도체 사업에서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중장기 차원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EUV 노광 장비 차별화, DDR5 시장 대응을 위한 선단 공정 전환은 지속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직접적인 투자 축소가 아니라 이 자연적인 감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있는 힌트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해서 그런 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약간 돋보였던 언급이요. 라인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및 설비 재배치 등으로 의미 있는 비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네, 비트의 영향은 줄 정도로 재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비트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비트에 네. 영향을 불가피할 거라는 그렇죠. 거는 우리가 라인 최적화하고 장비 이렇게 세팅을 새로 하면서 쉬니까 비트 그로스가 줄 것이다. 라는 건데.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는 지속한다고 했는데 캐펙스 중에서 R&D 비중이 이전 대비해서 좀 크게 의미 있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야, 이것도 양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R&D 비중을 늘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캐펙스 비중은 조금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그렇죠. 생산과 연관된 거는 장비 투자와 그다음 장비의 가동률이니까요. 네, 그런 정도의 힌트는 볼 수 있었는데 시장은 그래도 캐펙스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언급에 좀 많이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지금 내용 보는데 안 열려가지고 못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될 때 직접 들어보고 좀 더 자세히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뭐 삼성전자가 투자 지속한다고 하니까 소부장은 주가가 잘 버텼습니다. 네, 뭐 동지세미캠은 2.7% 정도 올랐고요. 대부분 그냥 보합세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6%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상 이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받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근데 오늘 2.4% 하락으로 잘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체가 오늘 엄청 좋았어요. 어제부터 좋았죠? 계속 지금 며칠째 좋고 있어요. 어제는 대우조선해양만 올랐고 네. 오늘은 조선업체가 거의 다 올랐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밑에 기자재 업체들도 좀 올랐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 야, 겨우 흑자 전환이야? 근데 컨센은 어느 정도 흑자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답니다. 네, 굉장히 좀 놀랄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3년 가이던스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액 8조 원, 영업이익 2천억 날 거다. 근데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는데요. 네. 8년 연속 적자였다가 9년 만에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언급이 추가적인 이 자본 조달 우려를 좀 불식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조금 오래돼서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21년도에 5대1 무상감자를 네. 네, 조 단위의 자본금이 몇 천억대로 줄어들었고요. 유상증자까지 같이 해서 그때 좀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은 다시 안 겪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조금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수주 가이던스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양보하고 주가가 좀 비례하는 측면이 있어서 수주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22년도에는 80몇억 불 수주를 제시를 했다가 실제로는 94억 불 달성을 했거든요. 조금 네. 높게. 네. 이번에는 실제치 94억 불과 조금 높은 95억 불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카타르발 LNG선이 33억 달러, 여기 한 14척에서 15척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카타르 제외한 LNG선은 9억 달러 정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던 거는 수주 선가가 22년 대비 더 높아질 것이다.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10.5% 엄청나게 튀었어요. 조선주가 10% 오른 거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은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네. 추가로 5.5% 올랐고요. 뭐 한국조선해양 3% 올랐고 한국카본도 LNG 밸류체인이죠. 3% 올랐고요. 네. HSD엔진,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다 1, 2%씩 아.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작년에 배신했던 조선주가 과연 올해는 근데 뭐 어쨌든 수익은 안 날 수가 없잖아. 작년에 워낙 적자를 크게 반영을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던 게 이 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막 몇 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
이 LNG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참 절묘한 타이밍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뭐 가이던스를 뭐 예측하고 한 건 전혀 아니겠지만 우연히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항복 신호가 나올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복 신호라는 게 관심 없음을 표시하는 거니까 참 그런 이제 투자자로서 항상 그런 것들을 환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센스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 향으로 양극재 40조 원 계약 공시를 해서 오늘 뭐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 갑자기 막 우뚝 솟았는데 조금 떨어져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작년 매출 예상이 3조 원대 정도였는데요. 공급 계약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40조 원이면 뭐 1년에 4조 원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죠. 네, 엄청 큽니다. 이번 계약이 양극재 한 7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삼성 SDI에 40조 원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네. 근데 LG엔솔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에 22조 원 정도 공급을 하니까 지금 뭐 수주 잔고만 요거 두 개만 해도 60조가 넘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네, 1년 매출이 3조인 회사가 지금 수주 잔고가 막 60조? 앞으로 10년간이지만 네. 네,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으로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26년도부터는 북미 쪽으로 이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으로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번 포스코 케미칼의 공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네. 기존에는 LG엔솔에만 이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 100%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신규 공급처가 굉장히 의미 있는 큰 규모로 뚫렸다. 네. 네.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투 리포트 보니까 목표 PER을 기존에 60배였는데 72배로 상향을 시켰더라고요. 목표가도 28만 원으로 한 20% 정도 올리고요. 목표 PER을 60배에서 72배. 약간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한국적 정서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네. 네. 이 진짜 좋다. 적정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뭐 이제 엄청나게 매출이나 이런 게 느는 건 분명히 맞는 거는 하죠. 맞죠? 네. 이렇게 급성장하는 구간에 있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오늘 업종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라면 업체들이 좀 돋보였습니다. 작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돌아가면서 가격 인상을 했었거든요. 농심이 9월 달에 라면 가격 11%대 올렸고요. 오뚜기가 바로 다음 달 10월에 11% 올렸고요. 삼양식품이 바로 다음 달 11월에 9.7% 올렸습니다. 네. 나란히 이제 매달 이렇게 가격을 올렸었는데 그게 올해 실적에는 좀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이제 될 만도 한데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합산해서 매출액을 보면요.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한 31%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36% 정도 증가할 걸로 컨센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세 업체 중에 좀 비교를 하면 삼양식품이 가장 크게 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닭볶음면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죠. 예. 이 수출만을 위한 밀양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밀양 공장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예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 기업 입장에서 좋으니까 삼양식품이 좀 수혜를 받던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고점 대비 1,400원대에서 지금 막 꺾였잖아요. 1,200원대 초반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잘 버텨내고 있는 거는 그만큼 그 환율 효과도 이겨내고 수출이 더 호조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밀양 공장이 더 캐퍼시티가 올라가면은 얘네는 코스트가 많이 줄죠. 왜냐면은 원주 공장보다 자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비용 감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수출하는 거예요. 밀양에는 이제 항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출용 기지거든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단일 품목으로 전화를 했을 때 하는 얘기가 단일 품목으로 그게 계속해서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해요? 이랬더니 저희도 그걸 계속 고민해서 10년간 고민하다가 그래도 계속 잘 팔려가지고 결정을 하고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류로 엮였어요. 일종의 삼양식품이 라면 업체가 아니라 한류 업체예요. BTS가 먹고 그렇죠. 뭐 영국 남자가 먹고 하니까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광고도 안 했는데 막 팔린다는 거야. 참 한류가 참 무섭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좋습니다. 근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 그 지역에서 팔기 때문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수혜를 보거든요. 네, 이 정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요즘에는 좀 다 같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 아니었어요? 원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원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 안 내려주잖아. 가격은 마진이 안 커지는 오르죠. 거지. 그렇죠.
그 효과, 그 투자 포인트가 예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네. 네. 올해부터는 조금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52주 싶습니다. 신고가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느리게 반영되고는 있어. 네. 예, 네. 막 이렇게 막 10%씩 급등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 시장에서 막 핫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해서, 거래 중지됐다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네. 네, 작년 7월에 결정한 이후에 분할 상장이 된 건데요. 분할 이전에는 코오롱이 지주회사가 코오롱 글로벌을 75% 정도 들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하고 상사하는 부분이 있고 수입차 이제 판매하는 쪽이 있고 인증중고차 하는 이런 자동차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분할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회사 다 코오롱이 75%씩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요. 21년 저도 이제 이 분할 공시를 좀 읽다 보니까 수입차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게 됐는데 21년도 수입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이제 수입차 많이 타는군요. 네, 수입차 많이 탑니다. 5명 중에 1명은 수입차를 사는 건데 2002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수입차 점유율이 1%도 안 됐습니다. 예, 0. 몇 %였는데 무려 20년 만에 5명 중에 1명은 이제 수입차를 네. 타게 될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수입차 판매량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6만 1,000대 팔렸더라고요. 네. 2018년에는 10년 만에 한 4배 이상 성장을 했고 21년도에는 28만 대 넘게 팔리고 있어서 2008년부터 연평균을 계산하면 10% 이상씩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10%씩 커가는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입차 인증중고차 시장 요것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예. 17년도에 15,500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21년도에 32,000대가 팔렸습니다. 연평균 20%니까 지금 수입 인증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작지만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요. 총 한 1조 원 정도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했던 이유는 이때까지 이 분할하면 굉장히 인식이 안 좋고 항상 안 좋은 이 대주주가 이 자기 지배력 강화에만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거를 인적 분할 공시를 보니까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인적 분할했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인적 분할을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대주주 지분율이 당연히 낮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보거든요. 네. 이때까지 제가 언급드렸던 인적 분할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자기 우호 지분으로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75%입니다. 네. 지배력을 더 이상 강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51%만 되면 뭐 게임 끝난 거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자사주 비중도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자기 지배력을 강화할 거리도 없고 강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게 진정한 인적 분할의 순수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분할 비율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이때까지 케이스들 중에 분할 비율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순자산 비중들을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순이익을 까보면 어느 한쪽이 좀 분할 비율을 왜 이렇게 적게 받았어? 라고 할 정도로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할한 이후에는 이 회사 주가가 좀 커갈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기준으로 분할을 했는데 그 분할된 후에 기업을 보면 수익 가치는 수익을 올리는 규모는 다른 회사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분기에 이 새로 신 분할되는 신차 사업이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전체 분할 이전 전체 회사의 한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분할 비율로는 1대 0.25 해서 25%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익은 더 많이 내니까 여기가 굉장히 저평가되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 회사 코오롱 글로벌 이 분할 이전에도 PBR이 한 0.5배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였습니다. 건설이니까. 네, 건설로 본 거죠, 모두가. 예. 근데 그 일부 사업부 25% 정도 가치를 받았던 그 사업부만 보면은 최근에 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거든요.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보니까 영업이익이 2020년도엔 320억, 21년도에는 492억, 거의 500억이죠.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1분기만 207억이었습니다. 예. 네. 그럼 요거 만약에 22년도 1분기 200억인데 여기에 일회성이 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뭐 연한산 하면 800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장을 했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연히 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했겠죠. 상한가 갔는데 시총이 3천억입니다. 예. 그러면 이 800억 대비해서 아직도 PER이 3.75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인적 분할이 아니라 정말 본연의 숨겨진 밸류를 시장에서 재평가받게 하기 위한 그런 인적 분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케이스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도 그렇고 대형 건설사들하고 중소형 건설사 섞여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미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놀랄만한 회사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2배, 트레이알 2배. 트레일로 2배. 포워드 말고, 지난 2년간의 이 주가의 절반쯤 되는 회사, 또는 절반 이상 되는 회사. 그렇죠. 포워드 PR은 앞으로 추정치를 좀 높게 잡았을 수 있으니까 뭐 PR이 낮게 보일 수는 있는데 트레일링 PR은 이미 확정이 된 최근 4분기 기준으로 PR 계산한 거라서 이게 낮으면 진짜 저평가죠. 그러니까는 2배 안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건설은 이빨만 꽉 물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P 하신 분들 중에 이제 건설 ETF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서 이 심리, 부동산이 꺾이는 이 심리로 인해서 건설이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제 무마되는 시점이 되면 세상에 이렇게 싼 주식도 있어 이런 인식이 이제 올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걸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그리고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이익이 떨어지겠죠. 이익이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빨리 회사 하나 그냥 다 먹어치웠으면 좋겠어. 거기 가서 사장하고 싶어. 대주주 사장. 저평가가 좀 너무 심해졌죠. 야, 그걸로 대주주 사장하면 그 돈 가지고 투자 사업하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거 아니야? 진짜? 엄청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항상 이런 부분에 항상 있는 거고 한국은 좀 그게 심한 좀 측면인데 이 정도는 좀 심하다라는 느낌 드네요. 네. 네. 이익을 벌 때는 엄청 벌지만 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네. 순간 막 적자가 났다가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실이 막 그렇지. 올라오면서 사업 막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네. 건설업종에 대해서 PER을 좀 낮게 주는 편이긴 하죠. 이거는 지금 적자를 예상한 주가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23년 무조건 적자 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당화되는 정도 수준. 그리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안 좋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심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뚜껑을 땄을 때 그렇게 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도매급으로 건설이면 다 그냥 끝난 거야. 올해 내년 실적이 괜찮을 회사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 옥석거리가 한번 되면 기회가 한번 오긴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